적어놨는데 들여쓰기는 컴퓨터 전공을 한 학생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문단이 바뀔 때마다 들여쓰기를 꼭 해줘야 되는 게 가독성을 주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하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스페이스바 2번 눌려서 들여쓰기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 그 들여쓰기 하고자 하는 문단을 드래그하면 검정색으로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무슨 바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문단 모양이 들어가서 들여쓰기 누른 다음에 값을 거의 10mm, 기본 10mm거든요. 그렇게 설정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초고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의 원고를 초고라고 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모든 초고는 걸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하는 유명한 말인데 제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기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저한테 초고 주실 때 선생님 걸레 드려요 이러면서 진짜 걸레예요 막 이러고 또 이게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자기 초고였대 막 그리고 자기 쓰레기였다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4번이 중요한데요. 초고는 똥이 마려 화장실 가고 싶은 것처럼 빠르게 쓴다. 되도록이면 빠르게 초고를 완성시키는 게 좋은데 그래야지 순간적인 집중력으로 내가 쓴 글이 다른 길로 경로를 이탈하지 않아요. 내가 쓸 때 중간에 멈춘다 그럼 호흡이 끊기는 게 다 정해져요. 그래서 빨리 쓰시는 게 좋고 퇴고는 다 쓴 글을 고치는 과정을 퇴고라고 해요. 그래서 고수는 컴퓨터 파일로도 보고 출력해서도 보지만 하수는 컴퓨터 화면으로만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프린트에서 보면은 내가 컴퓨터 화면으로 봤을 때 놓쳤던 부분들이 다시 보이고 또 글은 김치와도 같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보면은 또 다른 맛이 돼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묵혀두고 나중에 보면 객관적인 시선을 갖게 돼서 내 글에서 고쳐야 할 곳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양면 인쇄여가지고 이 페이지 보시면 퇴고를 할 때는 접속사, 동어 방법, 맞춤법, 글의 구성 같은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탈고는 다 쓴 원고를 끝내는 걸 탈고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자를 써줘야지 여기서 끝냈다는 거를 알 수 있고 탈고할 때 들여쓰기나 문단 나누기 잘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 보시면 은는이가라는 조사가 나오고 정급별의 시인이 은는이가로 쓴 시가 또 나와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이고 좋아하는 시인데 그래서 3페이지에 이분이 인터뷰한 게 나와요. 이분이 그 외국인 가르치다가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은는이가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면서 영감을 얻어서 이 시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놓은 데 있잖아요. 시인은 저는 이가보다 은는을 많이 사용했다. 근데 은는은 제한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 배어있는 반면 이가에는 객관적이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있다고 말했는데 그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1번 은는은 나는이라는 뭔가 1인칭스러운 조사잖아요. 근데 이가는 누구누구가라고 3인칭스러운 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나는이라고 말할 때랑 내가라고 말할 때 느낌 살펴보면 내가 혹은 제가라고 말할 때 나는보다 뭔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더 멀리 퍼지는 느낌이 들고 은는을 이가로 바꿨을 때 그래서 보편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접속부사는 영어에서 나오는 and 그런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그러나 이게 접속부사인데 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접속부사를 많이 넣어서 문장을 써요. 근데 저는 접속사 없이 문장과 문장을 한번 이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번 다 빼고 써봐라. 그래도 이어지는 게 느껴질 거다. 그러면 저는 그걸 또 결이 좋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또 3번 보시면 접속사가 없는 문장은 하드보이드하다 해서 스릴러나 추리소설에 잘 맞거든요. 그래서 하드보이드란 4번에 나오는 그 해밍웨이의 글처럼 간결하고 박진감 넘치는 문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리소설이나 뭐 그런 거 레이먼드 챈들러 그런 작가들이 많이 이런 문체를 쓰시고 다음으로
것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글자인데요. 초보 작가들이 것이다, 것은 뭐 이런 거를 문장에 되게 많이 넣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습관적으로 많이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것은 문장의 군더더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안 쓰는 게 좋은데 그 것을 빼면은 도저히 이상하다 그러면 것의 줄임말이 거를 쓰면 돼요. 예를 들면 것이다를 거다, 것입니다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는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은 진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것을 구어적으로 이르는 말 해서 나와요. 그래서 한번 쳐보시고 그 밑에 귀스타프 플로베르는 그 프랑스 소설가 보바리 부인 쓰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그 일물 일어설이라고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의 사물과 그것의 개념을 설명하는 오직 하나의 말밖에 없다. 이건 정확한 단어를 구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쓰려면 우선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확한 문장이 저는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미사 여구가 많은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제 베이직 3회 소설의 첫 문장에 대해서 해볼게요. 소설의 첫 문장은 단문인 게 좋아요. 그래야지 잘 읽히기 때문인데 또 소설의 첫 문장에는 인물, 사건, 장소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포함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지는데 5페이지 보시면 예시 문장이 나오죠. 제가 쓴 글의 첫 문장인데요. 오토바이를 세운 장소는 준수가 다녔던 고등학교 앞이었다. 보시면 인물, 사건, 장소가 다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나와도 좋고 인물, 사건, 장소 중에 하나가 나와도 좋고 그리고 3번 보시면 첫 문장은 힘을 빼서 써도 되고 그냥 막 써도 된다. 왜냐면 첫 문장이 너무 연연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 문장은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4번 보시면 한번 소설을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첫 문장을 아무거나 썼어. 근데 다음 문장이 그 첫 문장에서 이어지는 게 거미줄처럼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 소설가의 자율성은 영을 수립한다고 김영하 소설가가 이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소설의 구성 보실게요. 소설에서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심사의 구성도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잘 적절하게 구성을 했느냐도 평가가 되고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인데 구성은 소설의 3요소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소설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제가 쓴 레귤러 가족을 분석을 해볼게요. 레귤러 가족이 어떻게 보니까 이런 구성이 그대로 보여지는 작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발단이 소설의 시작 부분으로 등장인물과 배경이 소개되고 사건의 징조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 제가 썼던 소설의 첫 부분이 성인용품 배달을 하는 준수의 오프닝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런 오프닝 장면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바로 다음 장에서 이제 사건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준수는 거기서 신부군으로 나오니까 성인용품 배달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어져야 되고 전기에서는 이제 사건이 시작되면서 등장인물의 갈등이 시작되는데 페이지로 치면은 2페이지 정도에서 전기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그 준수가 홀로 사무실에 있는데 우연히 아버지의 전화를 받으며 사건이 시작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를 어찌해야 하나 하는 내적 갈등이 시작되는 부분이 전개였어요. 그리고 위기는 등장인물의 갈등이 심화되고 위기감이 조성되는데 이제 아버지의 의뢰를 받고 엄마의 뒤를 캐기 시작하면서 엄마에게 남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가 의뢰한 게 자기 아내에게 남자가 있는 것 같다는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수는 자기 엄마의 뒤를 캐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절정에서는 긴장감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인데 여기선 주제가 뚜렷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레귤러 가지고 제가 배뇨감이 초조해진다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긴장감을 최고조에 이르게 쓴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인물의 심리 묘사에 손에 땀을 쥐겠다 뭐 이런 심사평도 들었었고 그리고 6페이지 결말은 이제 클라이막스로 갈등이 해소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지금껏 갈등이 준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게 반전의 반전으로 범인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찾는 범인이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위치가 작아졌다고 생각해서 자기를 찾아달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됐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설의 제목, 많은 학생들이 제목 짓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요즘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이용하는 게 챗GPT 그거를 거기다가 맨 처음에 한글로 써줘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소설의 좀 중요 부분은 뭐 이 정도 네 거기 넣어서 이거에 대한 제목 지어줘 하면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목 지은 학생들 꽤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도 지을 수 있고 또 제가 제목을 짓는 방법은 본문의 내용을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안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키워드가 있어. 그거를 뽑아내서 그걸 제목으로 하고 그렇다면 제목은 먼저 짓는 게 좋을까 아니면 나중에 짓는 게 좋을까? 그 정답은 중요하지 않다인데요. 먼저 영감이 와서 짓는 경우가 있고 다 완성시킨 다음에 제목을 짓는 경우로 크게 나뉘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작가마다 달라요. 만약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가제를 먼저 정해놓고 나중에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플롯과 스토리가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플롯은 사건의 인과관계에 의해 다시 재구성한 것이다. 그리고 스토리는 시간 순으로 쓴 줄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플롯을 쓰고 내용을 쓰는 작가가 있고 안 쓰고 막 쓰는 작가가 있어요. 이거 두 종류로 나뉘는데 저 같은 경우가 그냥 안 쓰고 막 쓰는 작가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플롯도 제목처럼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플롯은 우리 인생과도 같아서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플롯을 정해놓고 써내려고 한다고 해도 쓰다 보면 플롯이 바뀌는 경우를 많은 작가들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그럴 바에 처음에 했던 게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작가는 플롯이 내게 오게끔 만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글쓰기는 곧 인생 공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과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소설의 시점 베이직 사항 볼게요. 소설에는 시점이 되게 많죠. 근데 모든 시점에 장단점이 있어요. 화자가 또 시점은 화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의 문제이기도 하고 화자가 어떤 위치에서 사건을 보느냐는 문제이기도 하고 화자가 어느 인물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화자가 작중 인물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는 능력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는 1인칭 모식이에요. 초보 작가는 1인칭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처음 쓰는 소설은 자전적인 이야기인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할 때 늘 1인칭으로 나는 내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들어서 1인칭으로 쓰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 보시면 화자가 나이면서 주인공인데 이 특징이 등장인물의 내면 세계를 제시할 때 가장 적합해요. 하지만 나를 벗어나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자는 어떤 시기에 반드시 한 장소에만 있어야 하고 또 주인공 자신을 스스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인칭 전지 시점은 전지적이라는 게 심적인 위치에 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인물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거나 자기가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알아요. 그래서 액자소설 아시죠? 소설 속의 소설, 그게 액자소설인데 거기서 가장 먼저 쓰였고 2인칭의 시점은 너는 말했다, 당신은 말했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면 2인칭이에요. 그래서 너 또는 당신은 이런 게 독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지영 작가가 쓰신 에세이 중에 진짜 많이 팔렸던 제목이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인데 이거를 집어든 독자가 여기서 제목이 나오는 네가가 나에게 하는 말 같아서 그래서 집어들었다 이런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3인칭 전지 시점 이거는 화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서술상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단점은 작가가 너무 개입해서 독자의 상상력을 방해한다는 점이고 또 3인칭 관찰자 시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애초에 저는 2차 창작물로 바꾸기를 원하고 노렸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제 학생 중에 또 제가 3인칭 관찰자로 쓰라고 해서 지금 뭐 학생들끼리 연결시켜줘서 시나리오 쓰는 학생이 있어서 그 소설 시나리오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 그 남학생이 시나리오 그쪽 영화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3인칭 관찰자로 쓰라고 했던 게 편해졌죠. 시나리오 하는데. 그리고 페이지 5 보시면 소설은 극적이다 해서 소설의 목표는 최악의 사건을 최선으로 바꾸기 위한 부당한 노력이다 해가지고 2번 보시면 극적 사건으로 시작한 소설의 예시가 나와요. 제 학생이 쓴 글인데 이게 보면은 진호는 눈을 떴다. 하얀 천장이 보였다. 오로지 차가운 산소 호흡기 소리만 들렸다. 몸을 일으켜 보려 했지만 움직여지지 않았다. 아무리 힘을 주어도 발가락을 흠쩍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진호는 상반신과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눈을 깜빡일 수만 있었다. 마치 어디인가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가까스로 정신이 차려보니 침대 너머로 TV 뉴스 소리가 들렸다. 이게 내용이 보면 누워있잖아요. 환자인데 사지마비 환자가 이제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지마비 환자 진호가 뇌에 전극을 심고 메타버스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릴리라는 여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SF 소설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시작이 되게 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예시로 넣었던 거고요. 또 웃긴 게 있다면 이 학생의 여기 진호는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자기가 계속 좋아하는 남자 이름이래. 그래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진호 이런 게 나왔고 이 학생은 이거는 메타버스의 SF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형상화는 많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형상화의 뜻도 모르시고 네. 소설에서 제일 어려운 게 형상화지 않나. 네. 형상화의 뜻은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낸 일 이런 정의가 나오지만 그 예시를 보시면 가장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 2번 보시면 그거 잠깐 눈으로 보실게요. 그게 퀴어 소설인데요. 제목이 무지개인데 잠깐 보실게요. 여기서 해와 비인 너랑 내가 만나요 무지개가 뜨잖아. 이 대사랑 밑에 쪽에 그 부모님에게도 시간을 좀 들여 처음으로 무지개를 보면 놀랄 시간이 필요하잖아. 이 대사들이 형상화가 잘 된 대사였는데요. 이 제목이 무지개고 퀴어 소설이기 때문에 무지개이기도 했지만 9페이지에 보시면 네, 비우자를 쓰는 지우랑 혜님을 잘못 써서 혜민이가 된 네, 이런 이름을 가진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야지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형상화가 잘 되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해와 비가 만나야 무지개가 나타나듯 둘이 만나야 무지개처럼 다양한 빛깔을 이룬다면서 여기서 무지개는 퀴어의 상징만 뜻하는 게 아니고 네, 처음으로 무지개를 보면 놀란 시간이 필요하잖아라는 대사 역시 형상화가 잘 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베이징 6에 소설의 문체 많은 학생들이 자기만의 문체를 갖고 싶다고 저에게 뭐 말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사실 글을 처음 쓰신 분은 자기 문체가 아직 없어. 그래서 그럴 경우는 많이 습작을 하시면 자신만의 문체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문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작품마다 달라야 하고 모든 작품마다 똑같다면 독자는 읽지 않을 거고 또 주인공이 만약에 청소년이다. 청소년 스타일의 문체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설의 참신성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 공모전을 내보고 싶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도 다 참신성이 중요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개인적인 게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그래서 참신한 걸 쓰고 싶은데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소재를 찾아서 써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내가 한 경험은 다른 사람이 해보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춘문예 당선작 모음집이 항상 매년 나와요. 그러면 그걸 읽어보시되 다 잊으세요. 심사위원은 저는 심사평 항상 보는데 이건 기존에 봤던 작품이다 해서 이렇게 안 뽑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심사위원이 원하던 건 기존에 보지 못했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4번 이질적인 것들을 연결하자. 낯선 조합은 참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어와 단어의 결합도 그렇다. 제 소설 레귤러 가지고 레귤러라는 단어랑 가족이라는 단어의 조합으로 보통의 가족이란 과연 있을까? 그런 사상을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원데이 포인트는 여기까지였고 정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참신성을 뽑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당선이 돼서 작가로 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가셔서 네, 보셔도 정말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시간 다 마시고 가시면 되시고 편하게 즐기다 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괜찮으시면